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죠. 하지만 두 번째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바로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펜 한 자루가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사라지게 만들기도 했죠. 심지어 미국 정부가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휘둘렀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37년 코네티컷주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존 피어폰트 모건이었죠. 아버지 주니어 스펜서 모건은 이미 은행업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들에게도 최상급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존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숨 쉴 때마다 거친 기침 소리가 났고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발작 증상까지 있어서 부모님은 늘 불안해했죠. 홍역이나 다른 전염병에도 자주 걸렸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 존은 집 안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대신 책을 읽거나 아버지가 다루는 재무 문서들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게 류머티즘 열병이었어요. 증상이 너무 악화되자 아버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린 존을 혼자 대서양 한가운데 떠있는 아조레스 제도로 보낸 것이죠. 따뜻한 날씨와 해풍이 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존은 거의 1년을 가족 없이 그 먼 섬에서 혼자 지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외로움을 참아내며 버텼습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존의 강인한 성격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존은 다시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스위스로 건너가 배웠으며 독일에서도 교육을 받았어요. 1857년까지 이어진 긴 학습 과정이었죠. 그때 존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연줄로 존은 런던에 본사를 둔 조지 피바디 앤 컴퍼니의 뉴욕 사무소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고 존의 주된 임무는 미국 경제와 정치 상황을 분석해서 런던 본사에 보고하는 일이었어요. 신흥시장이었던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늘 아들의 성격을 걱정했습니다. 너무 급하고 충동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신중함이 생명인 금융업계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었죠.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사건이 1859년에 터졌습니다. 존이 뉴올리언스로 업무차 갔을 때였어요. 항구에는 브라질에서 온 커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방치된 상태였죠. 보통은 그냥 지나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달랐어요. 회사 돈을 끌어다 그 커피를 전부 사들였습니다. 완전히 무모한 도박이었죠. 운 좋게도 존은 그 커피를 되팔아서 꽤 괜찮은 이익을 남겼어요. 하지만 회사 경영진은 이런 위험천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861년 24살이 된 존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독립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를 세우고 영국에 있는 아버지의 은행을 대신해 미국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해에 존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멜리아 스터지스라는 여성과 결혼한 것이에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멜리아가 계속 기침을 하더니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존은 아내의 건강을 위해 지중해로 긴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새로운 환경이 도움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4달 만에 아멜리아는 세상을 떠났고 존은 24살에 호라비가 되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은 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였을까요? 존은 그 어느 때보다 일에만 매달렸어요. 마침 미국도 거대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1863년 징병법이 발효되면서 존도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300를 내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방식으로 병역을 피했습니다. 존은 전쟁터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전쟁 특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가장 유명한 사례가 홀카빈 소총 거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5,000정의 중고 소총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줬는데 이 소총들은 너무 낡아서 쓸 수 없다고 여겨지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구매한 컨소시엄이 약간의 수리를 거쳐 정부에 $22에 되팔았습니다. 구매 가격보다 $600 이상 비싸게 말이에요. 존에게는 수익성 높은 거래였지만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 큰 기회는 1871년에 왔어요. 존은 안토니 드렉셀이라는 금융계 거물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드렉셀 모건이라는 민간 상업은행을 설립했죠. 나중에 이 회사는 JP 모건 앤 컴퍼니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JP 모건 체이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존의 초기 사업은 주로 돈이 많은 투자자들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였어요. 하지만 개인 자산과 명성이 커지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은 첫 번째 대규모 투자처로 미국 철도 시스템을 선택했어요. 당시만 해도 카네기가 철강을, 록펠러가 석유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철도업은 아직 진짜 독점 기업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노선을 운영하는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서 고객을 끌어오려고 서로 가격을 낮추느라 바빴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치열한 경쟁만 보고 있을 때 존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경쟁하느라 서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철도 회사들을 통합하는 게 답이라고 본 것이죠. 사업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존의 전략은 항상 여러 개의 작은 회사들을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서로 경쟁해서 가격을 낮추는 대신 주변의 모든 철도를 소유해서 원하는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이를 위해 존은 여러 철도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차근차근 통합해 나갔습니다. 재정난에 빠진 철도 회사들을 인수해서 경영과 운영을 효율화하고 작은 회사들을 하나의 강력한 기업으로 합쳐서 나머지 경쟁자들을 압도했어요. 존은 이런 전략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모건화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존이 다른 사업가나 투자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인수한 회사들의 경영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고 앉아서 배당금만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죠. 존은 통제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를 직접 지휘했어요. 철도 회사들이 존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면 완전한 경영권을 주지 않는 한 거절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존에게 원하던 권력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안정적인 산업을 만들어냈어요. 이는 유럽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자금이 미국 철도 업계로 흘러들어왔고 존 덕분에 더욱 통합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존은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존은 계속해서 더 많은 철도 노선을 인수했고 끊임없이 이전 성과를 뛰어넘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철도 회사 중 하나인 뉴욕 센트럴 철도에서 윌리엄 밴더빌트로부터 25만 주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철도 채권 거래를 성사시켜서 $4천만 상당의 채권 판매를 보증했어요. 머지않아 존은 미국 철도망의 약 33%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64%가 철도 회사로 구성되어 있던 시기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존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존은 더 이상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철도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존의 권력과 부가 계속 커졌고 산업계 거물로서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한편 존의 위협적인 외모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존은 주사비라는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코 부분의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터져서 코가 매우 빨갛고 크게 보였습니다. 존은 자신의 외모를 매우 의식했어요. 손자의 증언에 따르면 초상화를 그릴 때마다 화가에게 코를 더 정상적으로 그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늘 신경을 쓸 정도였지만 이런 독특한 얼굴 특징과 큰 키, 공격적인 말투가 합쳐져서 존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압적인 인상을 주었어요. 1901년에 존은 드디어 자신과 맞서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죠. 존은 노던 퍼시픽 철도를 인근의 다른 두 철도 회사와 통합해서 노던 시큐리티즈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지주회사를 만들었어요. 기존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와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이런 독점적 관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킨리가 암살당하고 루즈벨트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루즈벨트는 존의 사업 방식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법무부의 명령에서 1890년 셔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존의 회사를 고발하게 했어요. 존이 법정에서 이를 다퉜지만 결국 회사는 해체되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된 관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즈벨트가 어느 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을 때 존은 사자가 먼저 그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정치적 좌절은 존에게 작은 걸림돌에 불과했어요. 그는 이미 훨씬 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카네기 스틸 인수였죠. 카네기 스틸은 절정기에 있었고 미국 철강 산업을 지배하며 국내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였어요. 연간 순이익만 4천만 달러였는데도 카네기는 은퇴를 원했고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걸 살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존이 나타났어요. 존은 기본적으로 카네기에게 가격을 정해보라고 말했고 카네기가 제시한 4억 8천만 달러는 금액에 그 자리에서 동의했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역사상 가장 큰 사업 거래였는데 나중에 존은 1억 달러를 더 지불했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존의 1901년 인수는 획기적이었지만 이는 그의 야심찬 계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존은 카네기 스틸을 페더럴 스틸 컴퍼니와 몇몇 다른 회사들과 합병해서 US 스틸을 설립했어요. 시가총액 14억 달러로 세계 최초의 10억 달러의 기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전체 제조업의 총 자본이 90억 달러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규모였죠. 이 거래로 존은 미국 철강 생산의 약 68%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산업이 철강과 철도였는데 존이 이 두 분야를 모두 정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은 토마스 에디슨의 초기 전기 실험에 자금을 지원했고 에디슨 일렉트릭을 경쟁사와 합병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존은 회사들을 합병해서 거대한 기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1893년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수십 년간 계속된 성장과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미국이 전례 없는 대공황에 직면한 것이죠. 거품이 터지면서 미국 경제가 혼란에 빠졌고 주식은 거의 절반의 가치를 잃으며 폭락했습니다. 수천 개의 기업이 영구히 문을 닫았고 수백 개의 은행이 파산했으며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급등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미국 채권을 현금화해서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달러는 여전히 금 본위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금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금 본위제는 누구나 자신의 지폐를 실제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고 따라서 지폐가 실질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달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항상 최소한 1억 달러 어치의 금괴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1895년에는 그 금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고 달러 가치는 최저점으로 급락하고 있었어요. 정부의 금 보유액이 고작 900만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금 매도 사태는 더 많은 공황을 퍼뜨려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어요. 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자금을 빼내면서 보유량을 더욱 고갈시켰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이런 상황을 구제할 중앙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죠.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이것이 미국 역사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갈림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단순히 미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채권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충분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존은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워싱턴으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 미국을 경제적 재앙에서 구해낼 게임 플랜을 제시했어요. 존의 대담한 계획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은행가들로 구성된 민간 신디케이트를 만들어서 외국 투자자들과 협력해 미국의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디케이트는 남북 전쟁 시기의 법률에 따라 350만 온스의 금을 사용해서 30년 만기 금채권 6,500만 달러어치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거래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존은 뉴욕에 있는 부하들에게 전보를 보내서 행동하라고 지시했고 단 22분 만에 그들은 모든 금채권을 처리해냈어요. 존의 신속한 행동은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안정 효과를 가져왔고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켰습니다. 존은 거의 혼자 힘으로 미국을 완전한 파산에서 구해낸 셈이었죠. 물론 존도 영리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매입한 금채권에 대해 상당한 이자율을 확보해서 이 거래에서 큰 수익을 냈어요. 존이 위기를 모면하고 정부를 구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는 한 명의 은행가가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보여주었죠. 일부 사람들은 존의 동기가 정말 애국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주의적인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대형 은행과 정부 간의 관계는 민주당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존과 그의 은행가 친구들은 대신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 후보에게 많은 기부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07년 미국이 또 다른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 존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졌어요. 이번 위기로 여러 은행들이 파산 직전에 몰렸고 많은 사람들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블록 주변에 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은행원들에게 의도적으로 돈을 더 천천히 세워서 현금 인출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해야 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뽑으면 이 시점에서는 정말 재앙이 될 수 있었죠. 루즈벨트가 대통령이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는 대부분 문제에서 존과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07년 위기는 너무 심각해서 두 사람 모두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합쳐 국가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미국의 최대 이익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는 JP 모건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구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존의 전략은 가장 필요한 곳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수십 명의 주요 금융가들과 국가 최대 은행 및 신탁회사 리더들을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자신의 개인 도서관에 모았죠.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존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작은 경쟁업체들에 투자하는 것이었어요. 존은 일부 은행들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지만 다른 은행들은 여전히 구제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료들은 예금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파산 신청을 하지 않도록 여러 은행에 막대한 자금을 예치했어요. 계획을 발표한 후 존은 은행가들이 서로 협상하는 동안 문을 잠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을 가둬서 아침까지 해결책에 동의할 때까지 나갈 수 없게 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존의 계획에 동의했고 루즈벨트의 승인을 받아 미국 재무부도 2,500만 달러를 기부해서 대통령이 존의 사업 감각에 대해 가진 신뢰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존은 당시 70살이었고 심한 감기에 걸려서 끊임없이 기침과 재채기를 하면서도 미국 경제를 구해냈습니다. 결국 그의 계획은 성공했고 많은 자본이 경제에 다시 투입되었으며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회복되었어요. 존의 뛰어난 수완과 거래 덕분에 또 다른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한번 잠시 영웅으로 추앙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 거의 즉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존은 점점 더 많은 감시에 직면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강도 남작의 시대가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어요. 미국 대중이 소수의 사업가들이 너무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월스트리트의 머니 트러스트의 진짜 영향력과 미국 경제에서의 역할을 조사하려는 푸조 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되었어요.
푸조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존은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권력의 얼굴이 된 존이었지만 재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어요. 여러 차례 신경쇠약을 겪었고 언론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실제로 타이타닉호의 처녀 항해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건강 문제로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어요. 그 사이 푸조위원회는 연방준비은행 설립의 길을 닦았습니다. 소수의 부유하고 강력한 개인들에게만 의존해서 경제를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존은 이 조사의 결과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인 1913년 3월 31일 75살의 금융가가 로마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세상을 떠났어요. 존의 아들이 사업을 이어받아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은행이 너무 강력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어요. 수년에 걸쳐 수많은 인수와 합병을 거쳤는데 존 자신도 자랑스러워했을 만한 일들이었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00년 체이스 은행과의 합병으로 JP 모건 체이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현재 자산 규모가 약 3조 달러로 추정되며 은행업계에서 200년간의 통합을 거쳐 설립되었어요. JP 모건 체이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은행이 되었습니다. 존 피어폰트 모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릴 수 있지만 그의 유산이 살아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한 남자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운명을 소나기에 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존 피어폰트 모건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금융의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